야, 이건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동남아보다도 못한 거야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교통 후진국 정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가 많이 바뀝니다.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민식이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법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 자체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 시행 방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정치권이 이걸 민식이법을 너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쟁점화됐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더니 부랴부랴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많이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통과된 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꼭 필요한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노력, 이건 정말로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모두가 공감하는 거니까 이거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대로변 편도 3차선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다 설정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는 구역이니까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거기는 더욱더 강력한 규제로 이렇게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뭐 이런 대로가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의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크게 인상됐습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인상됐냐면요, 일반 주정차 벌금이 4만원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는 3배인 12만원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거기 주차를 했다 그러면 한 번에 12만원이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벌금이 기존엔 6만원이었어요. 이젠 9만원이 됩니다. 자전거도 안 됩니다. 자전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벌금이 6만원이에요.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고 거기에 왜 벌금을 이렇게 세게 때리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 자체가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어요. 차가 보이면 거길 건너가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또 차 입장에서도 어린이가 보이면 거기 섰을 텐데 여기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를 그렇게 무거운 죄로 물고 거기에 이제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매기겠다, 이게 지금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왜 거기에? 자전거는 이상한데? 어린이 입장에서는 자전거도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시야를 가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전거를 누가 타고 가서 거기다 주차하지? 어린이 아니야?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세우면 어린이한테 6만원 내라고 하는 건가? 자전거는 조금. 그럼 킥보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킥보드 엄청 많아요. 이거 저는 여기다 반드시 추가해야 될 게 킥보드인 것 같아요. 킥보드는 그 안에 GPS가 있어요. 사실 이건 기술적으로 누구나 아주 쉽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건데 관계당국이 그 법규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공유 킥보드만큼은 주차 금지구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 인도로 그냥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속도 제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킥보드 속도 규제를 안 해주는 건 이건 정부가 너무 방만하고 정말 방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규제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규정에는 킥보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좀 아쉬운데, 일단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킥보드 관련해서 조금만 더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안전속도 5030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됐죠. 정말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5030이 뭐냐면 도심의 차량 제한 속도가 50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곳은 시속 30km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면도로 30km 이하로 가는 게 당연하죠. 30km라고 하면 꼭 난 30km도 달렸으니까 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30km 이하, 그러니까 10km, 20km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면도로의 선속도를 좀 줄여라 라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도심의 도로를 50km로 달려라. 50km면 저희가 킥보드가 25km거든요. 그럼 킥보드보다 2배 정도 속도로만 달리라는 건데, 서울의 모든 도로에서 이 다리 뻥 뚫린 도로, 여기를 킥보드랑 비슷한 속도로 가라는 건데, 야, 이거 좀
50km 이하니까 한 40km, 30km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보행자 사망사고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면 우리 찻길이 다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찻길 중에서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길, 횡단보도가 있는 길, 이런 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서울에서는 뭐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로 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고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 모시는 분들 앞으로 그냥 시속 5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그냥 엔진 한 10마력으로 만들지, 뭐하러 250마력짜리 차를 만들지? 이 50km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무슨 전 국민을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 앞에 테헤란로에서 시속 50km 다 지키고 가면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닌가? 이게 앞으로 너무 막혀서 강제로 50km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규가 지금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범 운행하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별 말을 안 하니까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속도 제한으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보다 더 심한 속도 제한이 생깁니다. 일단 제한 속도보다 80km 이상 초과하게 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밤에 이제 대로에서 도로가 뻥 뚫려서 뭐 시속 100km로 달렸다, 근데 그게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죠. 고속도로에서 내 차의 최고 속도를 한번 밟아보겠다, 이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밟으시는 분들, 시속 180km까지 막 달리시는 분이 계세요. 계실 것 같아. 저는 시속 100km를 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개과천선 했어요. 정말 선량한 운전자가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 차가 180km까지 달릴 수 있네, 이러면 바로 형사처벌인 거죠.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속 100km 도로를 200km로 달리게 되는 경우, 이거를 3회 이상 초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시속 30km 도로를 130km로 간다, 그거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까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50km, 30km로 제한하게 된 것에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요, 안전속도 5030을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행을 먼저 해봤다고 해요. 시행해 봤더니 교통사망자가 41% 감소했다고요. 중상자는 15% 감소했다고 하죠. 법규를 만들 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별 반발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인데, 이거 한번 낮추게 되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법규를 만드는 거는 지금 방향성을 조금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그것보다 최근 들어서는 오토바이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시죠. 정말 운전자들이 굉장히 운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전 유턴 차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180도를 꺾더니 이렇게 오시더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도 뭐 절대로 우리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오토바이 관련해서 신고하는 앱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5,000원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5,000원씩 주는 건 아니고, 공익 제보단에 뽑히면 그러면 건당 5,000원씩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오토바이 관련 불법을 몇 건이나 찍을 수 있을까? 하루에 100건은 찍을 수 있을까? 하루에 50만원씩 버는 거네? 한 달에 1,500만원 버는 거예요? 이거 할만한데? 야, 이거 무조건 할만하다. 와, 우리나라가 오토바이 법규는 정말 가장 안 지키는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지키는 나라로 1등 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 중에서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 반드시 있잖아요.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반드시 있고,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는 오토바이 반드시 있고, 횡단보도 가는 척 하면서 유턴하는 척 하면서 좌회전하던데, 주차는 또 아무데나 하잖아. 사실상 오토바이가 도로의 왕이 아닌가. 신호대기 할 때도 이렇게 쫙 가서 맨 앞에 딱 서고.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오토바이 후진국이다, 오토바이의 권리를 너무 안 준다, 고속도로를 못 달리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인도에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네,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 공유 킥보드도 있고 자기가 킥보드를 가진 분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킥보드가 시속 25km까지의 규정을 갖고 있어요. 25km까지는 달려도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실제 속도도 다 25km로 맞춰지는데, 자동차가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달리는 속도, 이면도로에서 달리는 속도가 30km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하고 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로 빠른 거거든요. 거기에 무게도 30kg까지는 또 허용이 돼요. 30kg, 시속 25km, 이런 물건이 나한테 부딪힌다.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규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제는 조금 법규가 추가됐습니다. 일단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그전엔 허용이 됐어? 규제 자체가 없었어요. 규제 자체가 없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이 생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레몬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2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몬법이라는 게 제작사가 그냥 모든 잘못에 대해서 다 배상해야 되느냐? 요거는 아니에요. 설계를 잘못했어. 차가 정말 문제가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배상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 갑자기 가다가 불이 났어. 갑자기 가다가 퍼졌어. 갑자기 차가 바퀴가 빠졌어. 라고 해도 처벌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규가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이 설계상 결함이 있거나 제작상 결함이 있을 때 이걸 은폐하면, 알면서도 쉬쉬했다, 이게 있으면 이걸 제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리콜하고 그걸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라고 하면 이 법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하고 현대차하고 다 짬짬이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알아놓고도 몰랐다고 하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 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까지는 결함을 알게 된 이후에 결함을 시정만 하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시정하려는 노력은 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상 수리를 해줬다. 무상 수리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조금 단서 조항을 더 추가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축소, 은폐, 아니면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매출액의 3%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였는데 3%가 됐다. 3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리콜감인데 이걸 무상수리로 때우려고 했다. 이것도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함을 조사할 때 제작사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걸 만약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결함 여부를 확인할 때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모든 걸 소명해야 된다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제작사가 어느 정도 자기가 문제없다는 걸 스스로 소명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조금 추가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건요, 결함으로 인해서 신체, 생명, 재산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면 제작사가 이걸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결함이 있었는데 결함을 은폐하거나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다. 그러면 손해액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호프만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평생 걸쳐서 벌 돈을 다 합산해서 그 사람의 손해액으로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55세인 분이 정년퇴임이 60세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의 오류로 화재가 나서 사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까지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얼마냐?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그분은 60세까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라고 해서 2억 5천 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호프만법이 굉장히 박하게 돼 있는데, 박하게 돼 있는 이 법규에서 그나마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징벌적 배상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징벌을 받는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버는 돈이 얼마냐, 이 손해에 대한 몇 배가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 회사고 그 회사한테 진짜 문제가 될 만큼 큰 돈, 이게 징벌적 배상인데 사실 이거는 손해액의 몇 배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이라는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배상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2021년 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법규가 강화된 거, 이런 거 국민 입장에서 좋아야 될지 아니면 좀 언짢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드는 법이라면 당연히 환영해야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기만 하는 법이라면
이건 반대해야죠. 도로교통법에서 많은 부분이 그냥 운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도 됩니다. 일단 뭐 속도를 낮출수록 사망자 수가 줄어든다, 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일반 도로를 그냥 30km로 달리게 해야지, 아니면 20km? 10km로 달리게 하면 어때요? 그럼 결국에 사망자 없어지겠네? 그럼 그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이 탄생한 취지가 막연히 그냥 안전하게, 그냥 자동차를 죄악으로, 그냥 자동차라는 건 살인기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당연히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자동차 기능을 단속하고 속도를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면 자동차마저 GPS 있는데 제조사한테 아예 서울 시내에서 50km 이상 못 달리게 제한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고속도로 달려보면요, 시속 100km 이하로 달리는 차 거의 볼 수 없고요. 모두가 과속을 하는데 국민 전체를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도 잘못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합법이다 식으로 법 자체를 우습게 볼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미국에서 속도 80km 제한을 했었지만 결국에 그 법을 다 풀어놓은 것도 결국엔 같은 맥락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단속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보면 실제 도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차로로 정속 주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또 1차로 정속 주행할 때 그 차를 우측으로 추월해서도 안 되지만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게 되고 차들이 그 사이로 막 다니게 되고, 그래서 사고도 발생하고. 우리나라 그런 규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썬팅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70% 규제가 있지만 이거 전혀 단속하지도 않고, 심지어 정기검사를 해도 확인조차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도 만만치 않게 생길 거예요. WHO가 발표한 것 따르면요, 한국인들이 대도시 청소년들의 97%가 근시라고 해요. 근데 썬팅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짙게 합니다. 뭐 긴급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긴급자동차는 1, 2차로 사이를 비켜주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비켜주면 과태료 내야죠. 근데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앰뷸런스를 가로막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논쟁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론화되고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법규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면요, 댓글들 보면 이런 법규가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바뀐 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법규를 계속 강화할 게 아니라 있는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단속하고 계도하고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당국이 조속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선 정속주행은 진짜 1차선 정속주행,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칼치기 하는 차도 나쁘지만 칼치기 하는 차보다 더 나쁜 건 1차로 정속주행하는 차인 것 같아요. 그 차도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애초에 그쪽으로 가게 된 1차 원인은 이 사람의 운전이지만 2차 원인은 어쨌든 이 정속주행하는 차니까 이 차도 같이 처벌해야죠.